그 카드에 남은 4,000원이 내가 주는 마지막 유산이야. 빚독총 전화나 실컷 받아봐, 전 남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기농 마트. 이지은은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그녀의 카트에는 수입 소고기와 제철 채소, 그리고 시어머니가 특별히 당부했던 홍삼 농축액이 담겨 있었다. 계산대 앞에는 손님이 2명밖에 남지 않았고 지은은 습관처럼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카드 거래가 승인되지 않네요. 계산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뒤에 서 있던 화려한 옷차림의 주부들이 귀를 쫑긋 세우기에는 충분했다. 지은은 뒷목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얼굴에 교양 있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기계 오류일 거예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긁어주시겠어요? 계산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단말기에 다시 꽂았다. 몇 초 후 기계는 날카로운 거부음을 토해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전히 승인이 안 되네요. 지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고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숫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4,000원. 그 카드에 남은 잔액은 고작 4,000원이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잔고에 300만 원 넘게 들어있던 것을 기억한다. 지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급하게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다. 가장 위쪽에 이체 기록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늘 새벽 2시 17분 5천만 원 출금. 적요란에는 가사 분담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금주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김민혁.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손님,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계산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느니 요즘 귀부인 행세하는 여자가 많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지은은 휴대전화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 말들은 미세한 바늘이 되어 그녀의 살갗을 하나하나 찔러댔다. 현금으로 할게요. 지은은 지갑을 탈탈 털었지만 5만 원권 지폐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카트에 담았던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다. 시어머니가 주문한 홍삼 농축액 하나만 겨우 남긴 채였다. 마트를 빠져나오자 서울의 3월 꽃샘 추위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지은은 주차장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시동을 걸지 못했다.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끝내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5천만 원. 그 돈은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모은 주택 구입 보충 자금이었다. 남편 몰래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아끼고 쪼개서 만든 피 같은 돈이었다. 돈이 모이면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고 학군이 더 좋은 파주 쪽으로 이사 가기로 약속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저쪽에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민혁 씨, 생활비 통장 잔고가 왜 4,000원밖에 안 남았어? 그 5천만 원 다 어디로 갔어? 지은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울먹임이 섞이고 말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2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줬어. 걔가 수입차 하나 봐둔 게 있는데 선수금이 모자라다잖아. 민준. 김민준. 남편의 친동생이자 32살이 되도록 부모에게 얹어 사는 남자였다. 그건 우리 집 살 돈이었잖아. 뭐가 너희 돈이고 우리 돈이야? 그거 내가 번 돈이야? 김민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이지은, 내가 매달 그 카드에 얼마씩 꽂아주는데? 500만 원이야.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입으면서 이제는 내가 돈 쓰는 것까지 관리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당신이 약속했잖아. 약속은 무슨? 집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민준이 내 친동생이야. 동생이 아쉬운 소리 하는데 형이 모른 척하냐. 너도 이제 우리 김씨 집안 사람 됐으면 시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지은은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너 밖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와서 한바탕 우시더라. 내가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했다면서? 이지은, 잘 생각해.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가 뚝 끊겼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쥔 채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김씨 집안에 시집온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나날들, 친정을 향해 쏟아지던 남편의 비아냥거림, 참으면 지나가리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연봉 5억 원을 받는 증권사 임원에게 시집왔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더 현명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면 이 가정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마트에서 장을 볼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 7시, 지은은 정씨의 저녁상을 차려냈다. 3시간 동안 푹 고아낸 갈비탕, 노릇하게 부쳐낸 돌솥 비빔밥용 달걀 프라이,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8가지 반찬이 식탁을 채웠다. 김민혁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식탁 위의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양복 상의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물 좀 가져와. 지은은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떠와 그의 앞 탁자에 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김민혁은 확실히 잘생긴 남자였다. 짙은 눈썹에 반짝이는 눈동자, 183cm의 키 양복을 입은 그는 마치 드라마 속에서 걸어 나온 재벌 2세 같았다. 처음엔 그 얼굴에 속았다. 민혁 씨, 그 5천만 원 얘기 좀 해. 또 시작이네. 김민혁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말했잖아. 민준이 차 사는데 보태줬다고. 여자가 집안일이나 잘하면 됐지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건 우리가 집 넓혀가려고 모으기로 한 돈이었잖아. 집. 김민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릇이 작아? 민준이가 그 똥차 끌고 나가서 사업 얘기하면 거래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우리 김씨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도련님이 무슨 사업을 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면서. 너 지금 무슨 말 했어? 김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그 예쁜 눈동자에는 이제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내 동생 무시하냐?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너희 이씨 집안은 주제 파악도 안 돼? 나한테 시집 안 왔으면 너 지금도 광화문 그 답답한 회사 구석에서 매일 야근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 지은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이순자 여사는 6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이었다. 언제나 명품을 휘감고 있었고 손목에 찬 비취 팔찌는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은의 친정어머니가 예단으로 보낸 2천만 원짜리 팔찌였다. 아이고, 민혁아. 엄마가 들으니까 지은이가 널 들들 볶는다며? 이순자는 들어오자마자 아들 곁으로 달려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 며느리가 밥은 제대로 해 먹이니?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 황급히 시어머니의 가방을 받아 들었다. 왜, 내가 내 아들 보러 오면 안 되니? 이순자가 지은을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돈 문제로 시끄럽게 한다길래 내가 한마디 하러 왔다. 어머니, 그건 내 돈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아니다. 이순자는 소파에 앉아 아들이 건네는 물을 받아 마시며 느긋하게 말을 이었다. 민준이는 민혁이 하나뿐인 동생이야. 형이 좀 도와주면 어때서?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제 김씨 집안 사람이야. 베풀 줄도 알아야지.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말이다. 이순자가 말을 계속했다. 너 시집 올 때 혼수 얼마나 해왔니?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줬다. 민혁이 연봉이 5억이야.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를 못 만나겠니? 너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연봉 5억. 그 숫자가 또 나왔다. 지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위로하는 모자를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김민혁은 씻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혼자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뒤 시어머니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정리해 냉장고에 넣었다. 모든 뒷정리가 끝났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책상 스탠드를 켜고 지은은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몰래 모아둔 모든 청구서와 재무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재무관리를 전공한 회계사로서 모든 재무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청구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록, 수도세, 관리비, 각종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시동생 민준의 정체불명 사업자금,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요구하는 100만 원의 용돈까지. 숫자가 한 줄 한 줄 넘어갈수록 지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연봉 5억. 그녀가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숫자의 실체가 처음으로 눈앞에 드러났다. 김민혁의 세후 실수령액은 3억 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자신의 개인 카드값으로만 800만 원을 썼다. 명품 정장, 시계, 골프 회원권, 고객 접대비 등 그는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매달 150만 원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시동생 김민준이 빌려간 돈은 지은이 직계한 것만 2억 8천만 원이었다. 그중 단 한 푼도 상환되지 않았다. 반면 집 대출금,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잡비 등은 전부 지은이 관리하는 생활비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 지은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경악했다. 그 생활비 카드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500만 원인데 고정 지출은 600만 원이 넘었다. 그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메워졌을까? 그녀는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 기록을 열어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남편 몰래 자신의 월급과 결혼 전 모아둔 저축을 털어 그 생활비 카드에 거의 8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었다. 친정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이 명절마다 쥐어주신 용돈, 사돈댁에 인사한다며 보내주신 선물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꿔 이 집이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부었다. 지은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눈가가 뻑뻑하게 아파왔다. 소위 연봉 5억 재벌가라는 이 집의 재무 상태는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전세 자금 대출, 신용카드 할부, 시동생이 민혁의 명의로 받은 대부업체 대출까지 합치면 빚만 3억이 넘었다. 김민혁은 이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렇게만 말했다. 너는 내 돈으로 먹고 사니까 얌전히 있어? 지은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3년 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당에 서 있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사랑과 결혼했고 품위 있는 삶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거짓말과 결혼한 것이었다. 그녀는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씨 집안의 현금 인출기였다. 새벽 2시, 지은은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흐르는 별의 바다 같았다. 그녀는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지은은 정시에 회사에 출근했다. 광화문이 오피스 빌딩 숲은 바쁜 직장인들로 붐볐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바쁘게 지나갔다. 지은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팀 강은서 팀장을 마주쳤다. 지은 씨, 프랑스 지사 파견 공고 봤어? 네, 봤습니다. 어때? 관심 있어? 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서 다들거리는 자리잖아. 파리 지사는 이제 막 생겨서 맨 땅에 헤딩해야 하고
무엇보다 파견 기간이 최소 2년인데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 지은은 말이 없었다. 그래도 대우는 파격적이긴 해. 강 팀장이 말을 이었다. 월급 2배에 주거 지원까지 다 해주니까. 지은 씨가 결혼만 안 했어도 딱인데. 저 신청하고 싶어요. 강 팀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뭐라고? 프랑스 파견 근무 신청하겠습니다. 지은은 층수가 바뀌는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팀장님, 절차 진행 부탁드려요. 하지만 남편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은은 곧게 펴진 등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갔다. 강 팀장은 멀어지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따라 그녀가 어딘가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은은 야근을 핑계로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김민혁은 집에 없었다. 접대라고 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있는 접대였고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와 셔츠 기대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달고 오곤 했다. 지은은 이제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칸에는 그녀의 혼수가 보관되어 있었다. 명품 가방 몇 개, 보석 세트, 그리고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았던 자잘한 폐물들. 결혼 전 그녀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소중한 물건들이었다. 지은은 하나씩 꺼내 꼼꼼히 살폈다. 입사 3년 차에 보너스를 털어 샀던 클래식한 블랙 캘리백,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에메랄드 목걸이, 아빠가 정년 퇴임 선물로 주셨던 시계. 그녀는 모든 물건의 사진을 찍어 중고 명품 거래 앱에 올렸다. 3일 후 모든 물건이 판매되었다. 총액 1억 2천만 원. 지은은 이 돈을 전부 인출해 유로화 현찰로 환전했다. 그녀는 현금을 여행 가방 안감, 화장품 파우치 속, 겨울 코트 주머니 등 여러 곳에 분산해 숨겼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 같았다. 동시에 그녀는 주변 정리를 시작했다. 생활비 카드에 연결된 모든 자동 이체를 하나씩 해지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그리고 온갖 잡다한 구독 서비스들까지. 그녀 명의로 된 가족카드도 해지했다. 개인 은행 계좌의 연결 전화번호도 변경했다.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수첩에 체크 표시를 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 지은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정갈하게 출력한 뒤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날짜는 비워두었다. 그 날짜는 그녀가 직접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김민혁은 여전히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여전히 그녀를 하녀 부리듯 했으며 여전히 자신이 이 집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이것저것 요구하며 아이를 못 낳는다며 비아냥거렸다. 시동생 김민주는 그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몰고 와 밥을 얻어먹으며 껄렁거렸다. 지은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췄다.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연기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으니까.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일 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지은이 서재로 들어가 잠긴 서랍을 연다는 것이었다. 서랍 속 파일은 점점 두꺼워져 갔다. 세금 체납 기록, 이체 확인증, 보증계약서, 사본. 김민혁이 감쪽같이 숨겼다고 믿는 모든 비밀을 그녀는 하나하나 찾아내어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계사였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한 달 후 파견 승인이 났다. 인사팀에서는 프랑스 지사에서 2주 안에 와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지은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김민혁은 드물게 일찍 귀가했다. 그는 회사 거래처에서 받았다며 꽃다발까지 들고 왔다. 지은아, 오늘 기분이다. 맛있는 것 좀 해봐. 지은은 그가 좋아하는 간장게장과 꼬리곰탕을 차려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그를 지켜보았다. 민혁 씨, 할 말 있어? 뭔데? 김민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나 출장 가.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출장.
김민혁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확실하지 않아. 그럼 밥은 누가 해? 엄마는 누가 챙기고? 김민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에 말해서 딴 사람 가라고 해? 이미 결정됐어. 김민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지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구 와이프인지 잊었어?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회사 일은 당신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걱정 마, 언행장고 꽉 채워두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불러둘게. 김민혁은 몇 초 동안 지은을 쏘아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낌새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지난 3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결국 김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맘대로 해, 어차피 내가 있나 없나 똑같으니까. 지은은 눈을 내리깔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얼마나 다른지. 출국 당일은 흐린 날이었다.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잿빛이었다. 지은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여 마지막 짐을 챙긴 뒤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2가지 물건을 올려놓았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식탁 정중앙에 반듯하게 놓았다. 그 옆에는 봉투 하나를 두었다. 봉투 안에는 4,000원이 들어있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4장. 지은은 식탁 앞에 서서 그 4,000원을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이 김민혁이 그녀에게 남겨준 존엄의 값어치였다. 이것이 지난 3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이혼 합의서 날짜란에 오늘의 날짜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어 서울의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파트 입구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가 트렁크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지은은 차창 너머로 저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다. 37층 가장 동쪽 창문. 김민혁은 아직 저곳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내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오늘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은은 시선을 거두고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안녕히. 김민혁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눈을 떴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토요일 풍경이었다. 예전 같으면 이지은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아침 겸 점심상을 차려놓고 그가 깨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지은아. 이지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침대에서 기어나와 터벅터벅 거실로 향했다. 뭐 하고 있어? 밥 다 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식탁에 꽂혔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4,000원. 김민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다. 아내 명의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남편 명의 채무는 남편에게 귀속된다.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서명란에는 이지은 3글자가 시원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는 오늘이었다. 김민혁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3번을 걸었지만 똑같았다. 장인어른 댁에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지은이.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나? 김민혁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그는 휴대전화로 지은의 SNS를 뒤져보았지만 계정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3년 전 올린 웨딩 사진뿐이었다. 김민혁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 감히 도망을 가?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한번 해보라지. 여자들은 꼭 이러더라. 친정 가서 며칠 시위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기어 들어오겠지? 달래줄 생각 따위는 없었다. 김민혁은 휴대전화를 던져두고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오든지 말든지. 너 없어도 이 집은 잘만 돌아가니까? 오후 3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혁아, 지은이 어디 갔니? 나 감기 기운 있어서 죽 좀 끓여오라니까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입금할 때도 됐는데. 엄마, 지은이 출장 갔어요. 출장. 언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없이 가는 법이 어디 있니? 괘씸해서 원. 엄마, 괜찮아요. 며칠 있다 올 거예요. 그럼 생활비는? 약값에 반찬값에 이번 달은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알겠어요. 제가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김민혁은 은행 앱을 열어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려 했다. 그때 그 카드의 잔액이 눈에 들어왔다. 4,000원.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새로 고침을 눌러봐도 여전히 4,000원이었다. 황급히 거래 명세서를 열어보았다. 민준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이후로 입금된 내역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자동 납부 항목들이 전부 잔액 부족으로 실패해 있었다.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관리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전부 연체 상태였다. 김민혁은 넋이 나갔다. 그는 그 카드가 한도가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거나 자동으로 충전되는 요술 방망이쯤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카드는 가족 기금 따위가 아니었다. 이지은의 개인 통장이었다. 그 여자가 자기 돈으로 이 집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고? 아니, 말도 안 돼. 월급쟁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분명 뭔가 착오가. 김민혁은 허둥지둥 자신의 은행 계좌와 카드를 확인했다. 월급 통장 잔고는 30만 원, 이번 달 월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달 월급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최소 결제 금액 28만 원이 찍혀 있었고 이미 3일이나 연체되어 있었다.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1,200만 원은 출금 실패. 은행에서는 독촉 문자가 와 있었다. 김민혁은 눈앞이 핑 돌았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민혁 고객님 되십니까? 햇살저축은행입니다. 동생분 김민준 님의 보증대출건으로 이번 달 이자 500만 원이 연체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쯤 상환 가능하실까요? 김민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김민혁 고객님, 고객님께서 보증서신 소비자 금융대출건이 끊으면 또 울리고 끊으면 또 울렸다. 불과 1시간 만에 세 곳의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김민혁은 소파에 널브러져 덜덜 떨었다. 작년에 민준이가 무슨 사업을 한다며 보증 좀 서달라고 했을 때 몇 달만 쓰고 갚는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도장 찍어준 기억이 났다. 그런데 지금 김민혁은 다시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더니 비서가 이 과장님은 프랑스 지사로 장기 파견을 가셨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프랑스. 언제?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지? 김민혁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지은.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의 고함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밖의 서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 8시, 배가 고파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에는 꽉꽉 채워져 있던 신선한 식재료, 밑반찬, 양념장에 재워둔 고기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반쯤 남은 생수 한 병과 말라비틀어진 마늘 3쪽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김민혁은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다가 깨달았다. 냉장고를 채워두고 도우미를 부르겠다던 이지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작정하고 그를 굶길 생각이었다. 김민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배달 앱을 켰다. 짜장면. 4,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마치 그녀가 식탁 위에 남겨둔 그 4,000원처럼. 배달 음식을 먹고 난 김민혁은 머리를 식히러 샤워실로 들어갔다.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에어컨을 켜보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관리비가 2달이나 연체되어 수도와 전기가 단전 조치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단전이라니. 고객님, 죄송하지만 전산상으로는. 김민혁은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지난 수년간 이지은이 말없이 처리해온 공과금 고지서, 은행 거래 내역, 관리실 공지사항들을 그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매달 500만 원만 던져주면 이 집이 알아서 굴러가는 줄 알았다. 이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500만 원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을, 그 부족한 구멍을 누가 메우고 있었는지를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김민혁은 소파에 웅크리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지은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은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차단되어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새벽 2시, 알림 하나가 떴다. 그가 자주 보는 쇼폼 영상 플랫폼에서 잘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었다. 무심코 눌러본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옆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역광이라 얼굴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 실루엣과 머리 모양을 김민혁이 모를 리 없었다. 이지은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 김민혁은 그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문득 이지은이 마지막으로 저렇게 환하게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파리의 거리에서 저토록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서울의 어두컴컴한 아파트에 갇혀 빛 독촉 전화를 받으며 4,000원짜리 짜장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카드사 문자였다. 고객님, 카드 대금이 5일째 연체 중입니다. 조속히 상환하지 않으시면 신용등급에 불이익. 김민혁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파리의 햇살은 서울의 그것과는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따스했으며 마치 공기 중에 녹아든 꿀처럼 달콤했다. 이지은은 생강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빵집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버터 향과 커피의 진한 향기,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파리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13구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다. 발코니에는 이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허브 화분들이 있었는데 로즈마리와 민트가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잎사귀 몇 개를 따서 차를 우리고 파리의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업무는 바빴다. 파리지사는 이제 막 설립된 터라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지은은 재무총괄 이사로 임명되었고 그녀의 팀원 5명은 모두 프랑스 현지인이었다. 그녀는 영어로 소통하며 낯선 유럽의 세법을 익혀야 했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업무 리듬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서울에 있을 때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7시에 김민혁을 배웅한 뒤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했었다. 저녁 6시에 퇴근하면 곧장 마트로 달려가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시중을 들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들이닥치거나 시동생이 밥을 먹으러 오는 날이면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그런 날들이야말로 진짜 피곤한 삶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그녀는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다. 퇴근 후에는 생강변을 산책하거나 루브르 박물관을 거닐었고 때로는 카페에 혼자 앉아 책을 읽었다. 밥을 차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다. 눈치가 없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없었다.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대는 사람도 없었다.
지은은 자신이 마치 새로운 토양에 옮겨 심어진 식물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탐욕스러울 정도로 햇살과 수분을 빨아들이며 아주 천천히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누군가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확인해보니 김민혁이 보낸 긴 음성 메시지 파일들이었다. 이지은, 당장 전화 받아. 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지금 집안 꼴이 어떤지 알기나 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전화해 대서 나 미칠 것 같다고.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지? 이지은, 당장 돌아와. 넌 내 아내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고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히스테리에 가까운 절규로 변해갔다. 지은은 그 음성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들은 뒤 휴대전화를 옆으로 치워두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의 파리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길모퉁이에서는 연인이 입을 맞추고 있었고 꽃을 파는 할머니가 수레를 밀며 느릿느릿 지나갔다. 어디선가 아코디언의 선율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참 좋구나.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다. 지은은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다. 방금 막 먹은 브런치 사진이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노릇한 크루아상과 선홍빛 딸기,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떼. 배경으로는 파리의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주말 아침, 혼자서도 충분히 근사하다. 그녀는 이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김민혁에게만 공개로 설정했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쇼핑을 하러 나갔다. 한편 서울의 김민혁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날아오는 청구서와 채무 독촉을 스스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이지은이 없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전기요금을 내려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지, 카드 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신용등급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였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독촉하며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그 말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더 무서운 것은 보증 채무였다. 김민준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본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소비자 금융, 신용대출, 사채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김민혁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형, 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사업하다가 손해본 걸 어떡해. 전화기 너머 김민준의 목소리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형이잖아. 동생 한 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도와줘. 나 지금 내가 살 집도 없어지게 생겼어. 그럼 형이 방법을 찾아봐야지. 연봉 5억이라며? 김민혁은 전화를 끊고 부들부들 떨었다. 연봉 5억. 그건 세전 금액이었다. 온갖 잡다한 지출과 세금을 떼기 전의 숫자. 그건 그가 남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기 위해 만든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지은이 남기고 간 장부들을 펼쳐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숫자들은 명확했다. 한 줄 한 줄 모두 그녀의 꼼꼼한 글씨였다. 이 집의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다. 자신이 던져주던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도 몰랐다. 이지은이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그 구멍을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몰랐다. 김민혁은 장부 속의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문득 작년 추석날 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일가 친척들을 다 끌고 와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다. 지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여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짠에 싱겁네하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친척들 앞에서 지은을 향해 듬식 솜씨도 없는 게 시집와서 뭐했으냐며 면박을 주었다. 지은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릇을 치웠다.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거실에서 친척들과 술판을 벌이며 내 연봉이 얼마니?
회사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느니 하며 허세를 떨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다. 아니,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김민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분명 자신이 연봉 5억에 성공한 가장이었고 이 집의 기둥이었으며 이지은은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했는데 왜 자신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걸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김민혁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회사에서 그의 세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가 자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했다며 제보한 것이다. 김민혁은 그 증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법인 카드 영수증 등이 낱낱이 정리되어 감사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연봉 5억의 신화, 김 과장은 하루아침에 모두가 기피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김민준이 집으로 찾아왔다. 민혁아, 엄마 전세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500만 원 올려달란다. 내가 좀 해결해라. 형,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죽겠어. 형이 일단 좀 막아줘. 김민혁은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돈 없어요. 뭐라고? 이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돈이 없어? 연봉이 5억이라며. 그건 세전이라고요. 세금 떼고 대출금 갚고 엄마랑 민준이 뒷바라지하느라 내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예요. 김민혁이 소리쳤다. 그리고 이 집도 곧 은행으로 넘어간다고요. 뭐? 이지은 나가고 나서 모든 결제가 다 막혔어요. 대출 이자가 석 달이나 밀려서 은행에서 경매 넘긴대요. 이순자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강남의 37층 고급 아파트. 이건 아들이 그녀에게 안겨준 자부심이자 훈장이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녀는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다. 그런데 이 집을 뺏긴다고? 그럼 이지은은? 걔 보고 와서 해결하라고 해. 안 와요. 프랑스에 있다니까요. 프랑스는 무슨? 걔가 감히. 이순자가 부들부들 떨며 앙을 썼다. 내가 전화해서 아주 혼쭐을 내줄 거다. 당장 기어 들어오라고 해. 번호 바꿨어요. 연락 안 돼요. 이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쥐 죽은 듯 살던 며느리가 샌드백처럼 함부로 대해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 아이가 도망을 쳤다고? 그 고약한 년. 이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근본 없는 년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김민혁은 침묵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김민준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형, 빚쟁이들 진짜 무서워. 형이 이 집 팔아서 내 빚부터 좀 갚아주면 안 돼? 판다고. 말은 쉽지. 김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데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나더러 맞아 죽으라는 거야? 내가 쓴 돈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 형이잖아. 하나뿐인 동생이라며. 동생이면 내가 집까지 팔아서 내 도박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뒤엉켜 고함을 질러댔다. 한때 호화로웠던 아파트 거실에는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가 뒹굴고 있었고 퀴퀴한 썩은 내가 진동했다. 김민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저 불빛 속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한국을 떠날 수도 없었다. 회사의 세무조사 때문에 발이 묶인 것이다. 파리로 날아가 이지은의 머리채라도 잡아 끌고 오고 싶었다. 하지만 여권조차 사용할 수 없었다.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이 도시에 갇혀버렸다. 반면 이지은은 파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은이 올린 최신 게시물을 확인했다. 파리의 밤 풍경 사진이었다. 에펠탑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매일이 축제다.
휴대전화를 쥔 김민혁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분명 일부러 보란 듯이 올리는 거다. 그녀는 화면 너머에서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는 게 분명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택배기사가 방문한 것은 김민혁이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일주일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알람처럼 울려댔고 회사의 대기 발령 통지서는 사형 선고처럼 그를 짓눌렀으며 어머니와 동생의 징징거리는 소리는 머리를 쪼개놓을 것만 같았다. 김민혁 씨 계십니까? 국제 우편입니다. 그는 몽롱한 정신으로 서명하고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다. 발신지는 프랑스 파리였다. 김민혁의 손끝이 떨려왔다. 봉투를 뜯자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이체 내역 사본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김민준에게 보낸 돈들이 날짜, 금액, 메모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각 항목 밑에는 이지은의 필체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보증 대출 위험군, 도박 자금 의심, 상환 기록 전무. 두 번째는 세무 보고서였다. 그의 개인 소득 신고서와 실제 수입을 대조한 표였다. 차액 부분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탈세 의심, 추정 금액 약 3천만 원. 세 번째는 회사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그가 비즈니스 접대라는 명목으로 쓴 골프장, 고급 술집, 명품 구매 내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각 항목 옆에는 업무 무관, 횡령 의심지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자필 편지가 있었다. 눈에 익은 이지은의 글씨였다. 김민혁에게. 이 자료들 중 일부는 이미 국세청과 당신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어. 나머지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묻고 싶겠지? 대답은 간단해. 당신이 나를 마트 계산대 앞에서 고작 4,000원도 없는 거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쏟아지던 비웃음과 거절당한 카드를 손에 쥐고 나는 깨달았어. 이 집에서 나는 4,000원어치의 존엄조차 없는 존재라는 걸? 지난 3년 동안 나는 밥하고 청소하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 뒷바라지하며 내 피 같은 돈으로 이 집에 구멍을 메웠어. 그런데 당신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당신 돈으로 먹고 산다고? 이 집 대출금 내가 냈어. 공과금 내가 냈어. 당신 동생이 빌려간 돈 우리 공동 명의로 보증 선 거야. 난 당신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어. 내 돈을 갉아먹은 건 바로 당신이야.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난 그저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뿐이야.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이 자초한 거야. 세금 문제, 빚 보증, 회사 감사 내가 함정을 판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덮어주던 걸 그만뒀을 뿐이라고. 오늘부로 우린 끝이야. 이 결혼 여기서 청산하자. 이지은. 김민혁은 편지를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지은은 홧김에 떠난 게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다.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들, 실제 수입, 뒷주머니 찬 돈, 동생 빚보증까지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타이밍을. 김민혁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녀가 이겼다. 처음부터 이 판을 짠 것은 그녀였고 자신은 그 위에서 노란한 말에 불과했다. 한 달 후 회사는 김민혁과의 고용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사유는 심각한 재무 규정 위반, 허위 영수증 청구 및 탈세 혐의였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에게 아부하던 동료들은 모르는 사람 취급했고 형님 동생하며 술을 얻어먹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사라졌다. 집도 지킬 수 없었다. 경매 절차가 끝나고 대출금을 제하고 난이 손에 쥔 돈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보증빚을 갚느라 빚쟁이들이 순식간에 채가 버렸다.
김민혁은 강남 37층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경기도 일산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밀려났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은 눅눅했다. 천장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일 뿐이었다. 이곳이 그의 새로운 집이었다. 시어머니 이순자의 처지도 다를 바 없었다. 전세 만기가 되자 더 이상 보증금을 올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작은 아들 김민준의 좁은 오피스텔로 짐을 싸서 들어갔다. 하지만 김민준 역시 제 코가 석자였다. 사채업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를 뿌려댔다. 이순자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틀어박혀지게 다 그 못된 며느리년 때문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울었다. 참다 못한 김민준이 폭발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가 퀭한 눈으로 소리쳤다. 엄마랑 형이 그렇게 들들 볶지만 않았어도 형수가 도망갔겠어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엄마는 매달 150만 원씩 뜯어가고 명절마다 종 부리듯 부려먹었잖아요. 형은 형수 무시하고 막말하고 나 같아도 도망갔겠다. 나는 시엄인데 시어머니면 그래도 돼요? 김민준이 비소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구들 형수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냥 일해주고 돈 대주는 호구로 알았지? 이제 그 호구가 정신 차리고 나갔으니 우리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순자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았다. 철없는 막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너 지금 엄마랑 형 탓하는 거냐?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튼 짐 싸세요. 이 집도 보증금 다 까먹어서 나가야 돼요. 다음 달에 더 싼 데로 옮겨야 한다고요? 이 이사라니. 어디로? 김민준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이순자는 낡은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눈물을 흘렸다. 좋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들네 집에 가면 며느리가 깍듯이 차를 내오고 명절이면 여왕 대접을 받던 그 시절.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니까 의뢰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 당연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뼈를 깎는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기둥이 사라지자 집안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원 소환장이 날아온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김민혁은 법원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다. 이게 몇 번째 출석인지도 가물가물했다. 채권자, 은행, 국세청 온 세상이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었다. 한때 연봉 5억의 김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 김 씨가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입구 쪽에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질를 치고 있었다.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그의 사건이 몰락한 금융 엘리트의 최후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퍼진 모양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눈을 찔러왔다. 김민혁 씨, 부인이 해고와 동시에 프랑스로 출국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산은닉과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인파를 뚫고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저기 김민혁 엄마 아니야? 이순자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을 한 그녀가 카메라 앞으로 뛰어들어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이게 다 그 독한 며느리년 때문이에요. 그년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천벌을 받으련.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의 추태를 담기 시작했고 실시간 방송 채팅창은 폭발했다. 와, 저게 그 전설의 시월드인가? 아들이 범죄 저질렀는데 며느리 탓하는 거 보소. 쌤통이다. 평소에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지은 님 화이팅. 이게 진정한 참교육이지. 김민혁은 멀찍이 서서 어머니가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가서 어머니를 말려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사무치게 이지은이 보고 싶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은 그녀가 알아서 정리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때를 쓰든
동생이 사고를 치든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깔끔하게 뒷수습을 해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 집사처럼 이 집안이 겉보기에 멀쩡하도록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손을 놓자마자 집안 꼴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민혁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차가운 빗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1년 후, 서울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이지은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누드톤 하이힐을 신고 한 손에는 짙은 갈색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1년 전보다 조금 길어진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자 맑은 얼굴과 옅은 미소가 드러났다. 지은아. 마중 나온 대학 동창 수연이 손을 흔들며 달려와 그녀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세상에,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팔이 물이 좋긴 좋은가 봐. 물은 석회수라 별로던데? 대신 자유의 공기가 좋더라. 지은이 농담처럼 대꾸하며 웃었다. 수연이 카트를 밀어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너 그거 알아? 김민혁 사건 뉴스에도 몇 번 나왔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난동 부리는 영상, 조회수 1000만 넘었어. 봤어. 넌 걱정 안 돼? 걱정은 무슨. 지은이 덤덤하게 말했다. 다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인걸? 난 그저 더 이상 뒤치다꺼리를 안 했을 뿐이야. 수연은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난 진짜 내가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칼같이 못 끊었을 거야. 칼같이 끄는 거 아니야? 지은이 공항 밖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오래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게 된 거지? 3년 전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성당에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노력하고 헌신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는 것을. 그들에게 배려는 권리였고 인내는 호구 잡히는 일일 뿐이었다. 주면 줄수록 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 영혼까지 말라 비틀어져야 끝나는 관계. 지은이라고 왜 분노가 없었겠는가. 마트에서 카드가 거절당하던 그 순간 그녀는 소리 지르며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는 분노를 차갑게 식혀 철저한 계획으로 바꿨다. 그녀는 회계사였다. 계산하는 것이 직업이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받는지, 숨겨진 빚과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던 손을 치웠을 뿐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으니까. 이혼 절차는 구청에서 진행되었다. 지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김민혁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1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면도를 하지 않아 턱 주변이 거뭇거뭇했다. 한때 딱 맞아떨어지던 명품 정장은 이제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헐렁했다. 지은을 본 순간 김민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놀라움, 원망, 수치심, 그리고 미련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왔어. 목소리가 쩍 갈라져 있었다. 응. 지은은 맞은편에 앉았다. 표정은 건조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김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은아, 더 할 말 남았어? 나. 그가 뜸을 들이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민원실에 있던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김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우리 이미 이혼했어? 알아, 아는데. 김민혁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내가 없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돌아와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지은이 차갑게 손을 빼냈다. 당신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겠지.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밤 11시에 설거지 끝내고 당신 어머니는 매주 찾아와서 괴롭히고 동생은 툭하면 돈 달라고 손 벌리고 당신은 밖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들어와서는 나보고 촌스럽다고 무시했지? 지은아, 그건 4,000원. 지은이 말을 잘랐다. 그날 마트에서 나한테는 계산할 4,000원이 없었어. 그 기분 알아? 계산대 앞에 서서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는 기분. 김민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은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툭 던졌다. 여기 4,000원이야. 김민혁이 멍하니 봉투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게 딱 그만큼이었어. 이제 돌려줄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 돈으로 짜장면이나 사 먹어. 지금 당신 몸값에는 그게 딱 어울리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김민혁이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지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구청 문을 나서자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저만치에서 수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은아, 여기. 지은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내렸다. 단정한 감색 슈트에 뿔테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다. 지은을 발견한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끝났어요. 지은이 마주 웃어 보였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집으로 가죠. 피곤할 텐데. 파리지사에서 만난 박재윤 변호사였다. 그녀보다 3살 많은 회사 법무팀 고문이었다. 알고 지낸 지 반년이 되었다. 요란한 고백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다. 그저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를 책상에 올려두었고 그녀가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는 죽과 약을 문 앞에 걸어두고 갔다. 지은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지은은 씁쓸하게 웃어넘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어보려고 한다. 그가 달콤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지은은 차창 너머로 구청 쪽을 마지막으로 일별했다. 김민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000원이 든 봉투를 손에 쥐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지은은 시선을 거두고 시트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없었다. 재윤 씨, 우리 팔이 언제 들어가죠?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예요. 재윤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다. 일단 가서 좀 쉬어요. 네. 지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차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진짜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